어떤 사건인데 이제 구도는 이렇습니다. 횡단보도가 있고 횡단보도가 있으니까 이제 길이 중앙선이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서 이 건너편에서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는 트럭이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려는 승용차가 있고 그 다음에 이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아이가 있고 지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토바이가 여기를 횡단보도를 가로질러서 가는 뭐 시간차는 있지만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그 현장을 우리가 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두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우선 트럭이 여기에서 이쪽으로 갈 때 트럭의 앞에는 노란불이 켜 있었다고 합니다. 누가 그 말을 했느냐? 이쪽에 멈춰 서 있는 승용차가 그렇게 말을 했다. 단지 이것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황이 어떻게 벌어질지는 뻔하죠. 트럭은 노란 신호에서 횡단보도를 미끄러졌는지 하여튼 지나가서 멈췄고 아이는 뛰어가다가 뒤로 물러섰다가 건넜고 이 승용차는 그대로 멈춰 있었다. 그리고 뭐 거의 그 다음 순간에 오토바이가 여기를 가로질러 갔다. 이제 실제로 어떤 뭐 인명피해가 난다든지 재산 손해가 발생한다든지 하는 건 없었는데 아주 아찔한 상황이다. 이것은 알 수 있습니다. 이 승용차에 있는 이제 사실은 그 블랙박스의 내용을 제시한 것이죠. 근데 이제 이쪽 상황에서 증언을 하는 사람이 이 모든 상황을 설명하는 입장이 될 겁니다. 해설자의 입장이. 그래 다들 이걸 보고서 트럭을 이제 비판을 하는 것이죠. 트럭이 나쁘다. 저거 애가 다쳤으면 어쩌려고 그랬느냐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오토바이가 나쁘다. 주로는 트럭이 저 노란불인데 트럭이 횡단보도를 그냥 멈추지 않고 지나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은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 말을 믿어버리죠. 그래가지고 그 트럭 나쁘다. 상황 이제 안 따지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뉴스를 듣는다든지 이런 어떤 사건에 대해서 들을 때는 먼저 건너편 그 트럭이 가는 이 길의 앞에 황색불, 노란불이 있었다고 한다면 바로 그 순간에 이 횡단보도 걷는 사람 쪽에는 무슨 색의 불이 켜 있었는가? 이걸 먼저 우리가 파악을 해야 합니다. 그 스토리에 끼어들어서 누가 잘못했다, 누구 책임이다 하기 전에 먼저 사실관계를 알아야 하는데 그러면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신호는 무슨 색이었는가? 그걸 밝혀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다 보면 이쪽 승용차 증언자가 하는 말을 그냥 솔솔 듣고서 이 사람의 마음에 이 사람의 판단에 동조하면서 우리는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으면서 이 사람과 같은 입장에서 비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그 보행자에게는 신호등이 무슨 색이었는가? 이거를 알았을 때와 차이가 뭐냐 하면 우리가 단지 그것만 밝혀두면 우리 스스로 여기서 여기까지는 저 사람 말이 옳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그렇지 않다.
이런 식으로 자기가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면서 듣게 되죠. 이렇게 했을 때 그 들어오는 정보도 잘못된 것을 걸러내면서 듣게 되고 우리가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증언자의 증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거의 불명확합니다. 사람이 보고 느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게 정확하지 않다는 것이죠. 애초에 이 승용차에서 만일 눈으로 보고 이런 증언을 했다면 눈으로 본 것 자체가 그게 정확한 객관적인 사실관계가 아닐 수 있겠죠. 거기에 또 착오가 개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이게 블랙박스라고 하니까 기계적인 기록이라고 하니까 그 부분은 그냥 놔두더라도 그 블랙박스를 보고 습득한 정보에 바탕해서 설명을 할 때 이 증언은 첫째는 잘해도 불명확한 증언이 됩니다. 두 번째는 이게 주관적인 해석이 살이 붙은 이야기가 나온다. 그러니 이런 정보를 들은 간접적으로 이걸 듣게 된 이런 청중의 입장에서는 주관적인 해석이 더 덧붙여지게 되겠죠. 오히려 카메라가 찍은 그래서 우리가 그것만큼은 불명확한 목격, 불명확한 그 착시라든지 이게 개입된 그런 정보는 아니다고 했던 그것까지 불명확하게 돼버리는 겁니다. 거기에 주관적 해석이 이만큼 붙어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이 일반적인 사건들, 법이라든지 논리라든지 하는 거는 규칙이 있죠. 그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정말 모든 사건이 다 따로따로 아닙니까? 이걸 보고 다수결로 무슨 위원회라든지 또 대중의 다수 의견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착오 속에서 그냥 착오 가운데 더 많이 나온 결과를 택한다는 의미밖에는 안 됩니다. 이게 실제로 시스템에 의해서 과학적으로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이런 의사결정, 이런 선택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지금 보면은 이 상황에서 건너간 아이도 건너편 그 트럭이 노란불이었다면 이쪽이 초록불이었을까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은 이게 이제 법정에 가게 되면 이제 이거는 사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설령 피해가 발생해서 법정에 간다 하더라도 피해자와 가해자의 책임이 0대 100이 아니고 40대 60 이렇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대중의 눈으로 볼 때는 어떻게 되느냐? 0대 100으로 가고 있죠. 거의 20대 80 그 이상 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일종의 책임 몰아주기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이 아이, 트럭, 오토바이 여기에 다 책임이 있죠. 증언한 사람은 피해를 발생시키는 거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친 게 없으니까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그런데 그러면 여기에서 이 책임을 100으로 몰아주는 그 대상은 단연 트럭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냥 트럭이니까. 트럭은 왠지 법을 안 지키고 저렇게 달릴 것 같으니까 해서 사실은 욕을 쉽게 욕먹는 대상이 트럭이죠. 그 다음이 오토바이고. 그러면 사람들은
왜 아이에게는 안전하게 신호등을 잘 보고 건너야 된다. 아이가 지금 100% 신호를 지켰다고 볼 수 없죠. 그것도 찾아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도 그래야 해. 이 사람이 그렇다 안 했다는 게 아니고 이런 말이 안 나오고 무조건 트럭한테 비판을 하는 것은 이게 이제 사람들의 심리다. 자기도 모르게 피해자 입장이 되고 피해자 심리가 돼서 객관적이지 않고 이렇게 책임 몰아주기, 비난은 상대방에게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다수 대중들이 내 생각은 이래. 나는 이게 옳다고 봐.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는데 실은 이런 것이죠. 이것과 관련해서 또 우리가 또 이런 식의 관심을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관심이 가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극지연구소, 아이들이나 우리도 그렇지만 호기심의 대상이죠. 극지연구소라는 데는 가면 뭔가 다른 게 있을 것 같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대단한 그런 진리를 추구한다까지는 아니지만 우리의 지구가 어떤 것인지 이런 걸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미지가 맞습니다. 신기해하고. 그런데 여기 이제 극지연구소에서 우선 3사람이 논문을 썼습니다. 조현준, 또 김예진, 그리고 이원용이라고 하는, 한 명은 서울대 소속이면서 극지연구소 소속이라고 나왔고, 이제 다른 2명은 극지연구소로 돼 있는데, 현재 이원용 씨는 보니까 극지연구소에서는 이름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논문에 나와 있으니까. 요번에 SBS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보도를 했는데, 극지연구소는 이제 국가 공공기관이죠. 여기서 스프링거에다가 이 스프링거 이 저널은 아주 신뢰도가 높고 또 아주 훌륭한 논문들이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곳이죠. 이거는 우리가 자료를 찾아보기 위해서도 종종 들어가고 하는 그런 곳인데, 거기에 이제 논문을 게재한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받아들여 가지고 했는데, 이거를 논문을 게재했다가 자진 철회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SBS 눈길을 끌었는지 이제 보도가 된 겁니다. 이거를 보면은 아마 이 사건을 이거 보니까 논문이 올라간 것은 2021년 8월 말 정도로 돼 있는데, 극지연구소에서는 2022년 4월에 이걸 조사위를 꾸려서 지금도 이걸 조사를 하고 있다. 왜 그렇게 된 거냐 한데, 그 과정이 상당히 우리가 보기에는 그랬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뻔해 보여서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바다표범, 굉장히 귀엽게 생긴 바다표범을 표범을 출산하고, 그러니까 낳고, 그 다음에 또
사망하는 데까지를 썼다 이렇게 돼 있고, 이제 문제는 이 바다표범의 출산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관찰이 어려운 아주 희귀한 사례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보도된 바에 따르면 2019년 8월부터 12월까지 매일 관찰을 했고, 2019년 11월 9일에는 5분 만에 2마리가 태어났다. 이런 게 이제 논문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희귀한 이 쌍둥이를 출산해서 사망하기까지 12일간의 기록이 담겨 있었던 그런 것입니다. 그래, 이 논문의 교신 저자가 국내에서 펭귄 연구자로 유명한 사람인데, 앞에 이야기한 그 3명 중에 1명이겠죠. 그게 이제 2022년 1월 들어서 이 논문을 갑자기 그 스프링거에 게재했던 것을 철회했다. 근데 이제 그 내용이 이 바다표범의 출생 과정을 직접 보면서 했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유명한 교신 저자가 하는 말을 이렇게 생략을 합니다. 갓 출산한 쌍둥이를 보았다. 그러면 그 태어나는 과정은 못 본 것이죠. 논문에 그게 들어갔는데, 그런데 이 사람 말은 실제로 관찰한 사람이 갓 출산한 쌍둥이를 봤다고 얘기를 해줬는데, 그걸 우리가 오해를 해서 출산 과정을 봤다고 논문을 썼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복잡한 내용은 SBS를 보고 그 관계를 직접 이렇게 정리해 보면 될 것이고, 자, 그러면은 극지연구소, 지금 그 현지에 있는 관찰자, 그 사람들이 갓 태어난 바다표범 쌍둥이를 봤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갓 태어난부터 그 엄마 바다표범의 뱃속에 있을 때, 그때부터 나오는 순간까지를 봤다고 썼고, 이게 아주 희귀한 사례고, 이게 논문에 들어갔고, 그런데 그게 그냥 실수였다. 오해였다. 그 저명하다는 펭귄 연구가가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게 사실을 이제 앞에서 봤듯이 어떤 교통사고가 날 만한 상황을 우리가 보고도 그걸 불명확하게 목격하고, 불명확하게 해석하고, 불명확하게 증언하는 과정에서 주관적인 해석들이 붙음으로써 사실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바뀌어버리죠. 그럴 수 있죠. 자, 이번에 어떤 사실이 있었는데 그 앞에 다른 사실을 붙임으로 해서 이 논문은 세계적으로 대단히 가치 있는 논문이 됩니다. 그래서 실수로 이 대단히 가치 있는 논문이 될 부분을 실수로 앞에다 붙여서 스프링거에 제출을 한 겁니다. 실어달라고. 지금 이 전문가, 그 총책임자가 세계적인 펭귄 연구가다 한다면은 하여튼 그런 전문가가 하필이면 바로 그것 때문에 이 논문이 화제가 되고 학계에서 주목을 받고 어디서 그런 사례를 관찰할 수 있었나 하는 그 부분이 픽션이었다는 것이죠. 실수로. 그런데 이 논문을 그래서
우리가 오해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고의도 없었고 우리는 뭐 그렇게 비난받을 일도 없었고 단지 사람 살면서 실수 안 하냐. 실수였기 때문에 올렸던 거 이제 철회하겠다. 이거 이제 내려달라. 그러면 없었던 일이 되는가?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이렇게 구분 없이 이렇게 가도 되는가? 이 논문은 소설이죠. 가짜 논문입니다. 우리가 쇠로 된 울타리가 있을 때, 울타리 기둥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 사이를 메워버리면 이거는 울타리가 아니고 담장이 되죠. 논문을 쓰면서 이 틈새를 메워버리는 짓을 했다 하는 것은 연구자로서 기본이 안 된 겁니다. 그저 지나가는 승용차의 블랙박스를 보고 거기에 살을 붙이는 그 흔한 일반인들, 이런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도 사건을 조사하고 할 때 증언을 하는 입장이 되면 책임을 묻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전문가입니다. 사실 어떤 장면을 보고 이것은 이것이다라고 단언을 해도 전문가이기 때문에 국민들은 그 사람 말이 옳을 거라고 일단 지지해 줍니다. 왜? 그들이 이런 기둥과 기둥 사이를 메우는 일은 결코 평생 그 누구도 안 할 것이라는 그 믿음을 바탕으로 지지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다. 전문가로서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다면 전문가의 자리에서 물러나야 하겠죠. 그 사람이 없으면 그래도 다른 경우에는 잘할 텐데 전문가는 단 한 번만 이런 일을 하면 그 인생이 끝난다. 이게 분명해져야만 우리는 진짜 전문가를 키우고 전문가가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는 겁니다.